일단 지금 회사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제 전통금융에 적용시켰을 때의 연구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통해서 이제 금융 모델 같은 것들 분석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연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발표 주제를 좀 마지막에 급하게 좀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 방금 혜영님이 발표해 주신 부분이랑 조금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 부동산 PF,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ABS에 대한 시장,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연구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유통시장을 구성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들, 그리고 어떠한 흐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ABS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은 뭘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대출을 이뤄지게 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런 사업을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 이게 미래에는 이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이제 돈을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담보로 이제 대출하는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고 이제 뭐 오늘 설명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뭐 인프라 구축 같은 것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미래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면 좀 IMF 이전과 이후에 좀 추세가 바뀌게 됐는데요. 이제 IMF 이전에는 이제 건설사가 CM이나 시공,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이제 건설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를 이제 직접 담당했었고, 그래서 이제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사업이랑 건설을 다 할 테니까 이제 대출을 해주시오라고 하는 형태로 뭔가 진행이 되었다면 IMF 이후에는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IMF를 기점으로 되게 많이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 유동성이 부족해서 많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시행 사업을 운영하는 시행사 그리고 건설하고 이제 신용 보강이라고 하면 이제 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이제 그 신용을 보태서 좀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그 다른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주요 국가 대비 되게 특이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분양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데 외국에서는 아파트를 만약에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비용이 처음에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것에 전혀 쓰이지 않는데 한국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에 시행사가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비용들을 맨 끝에 있는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이제 채우는 그런 형태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있는 부동산을 이제 분양한 비용을 이제 처음에 토지 매입이나 뭐 인허가 뭐 그런 초기의 비용들까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이제 토지를 구매를 하는 비용은 이제 그것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으로만 다 이제 상환을 하고 정리가 되고
이제 결국에는 그 아파트든 뭐 주택들을 건설하는 것들에 이제 에만 이제 그 분양이나 이런 비용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브릿지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구조가 발생이 되고 이제 이 앞에서 설명하면은 초반에 그래서 이제 시행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뭐 1,0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50억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950억 정도는 다 이제 대출로 이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에서 30% 정도의 비용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 이후에 발생된 이제 건설사와 시행사의 역할을 분리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브릿지론이라는 이제 한국의 특이한 구조적인 이제 대출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제 분양이 잘 안 된다 하면은 처음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사,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신용보강이나 이제 보증 같은 걸 했던 시공사, 그리고 그들한테 대출을 해줬던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나 이제 그런 곳들이 전체적으로 다 뒤엮여서 이제 모두 이제 리스크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좀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설명을 중간에 빼먹었는데, 이제 타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할 때, 뭐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제 보증을 하기도 하고, 은행들이 보증을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기관들이 보증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공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뭐 건설사들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시행사는 우리가 보증할게 라고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유동화증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시장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시공사가 뭐 A등급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B등급, BBB 등급으로 이제 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ABS라는 유동화증권을 판매한 뭐 그런 발행 주체들은 시행사 신용등급이 하락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권을 보증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책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는 뭐 유동화 증권을 함으로써 이제 그걸 투자한 사람들은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존해 있는 시장이 한국의 부동산 PF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매우 적고,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이제 조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출기관들도 이런 리스크가 되게 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상으로 이제 허그라고 해서 그 30세대 이상의 그 부동산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이 담보권 자체를 이제 온전하게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놓은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시행사나 뭐 시공사가 파산을 했을 때 이제 뭐 회사나 개인이 파산한 것처럼 그 자녀 자본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다 받아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그것도 그 구조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우선순위로 그 파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대출 기관들은 뭐 대출을 해줄 때 기타 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뭐 자문에 대한 수수료, 뭐 주선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비용들을
이제 시행사한테 부담시키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아파트라고 하면은 분양자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분양가가 비싸지는 그런 결과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동산 PF의 라는 이제 기초 자산을 가지고 이제 증권을 만들어서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과 같은 좀 복잡한 구조로 이제 아까 이제 희영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런 비슷한 형태의 구조로 이제 아, 그 부동산들을 모아서 이제 증권으로서 발행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은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의 기초 자산이 어떠한 뭐 정보가 있고 어떠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제로 평가받는 그 부동산 아니면 그 자산의 가치 대비 한 20%에서 30%에서 40%까지 이제 그 평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초자산을 가지고 만든 이제 자산유동화 증권에서 뭐 예를 들면 A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개발 사업이 있고 그 개발 사업을 이제 증권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이제 뭐 엎어졌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을 구매한 구매자는 평균적으로 이제 45일에서 60일 이후에 공사가 엎어졌어.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이게 이 프로젝트나 이 자산의 가치가 뭐 한 1,000억짜리라고 하면 실제로 그 거래되는 가격은 600억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나 이제 대형 투자자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때는 그 ABS 증권이 유동성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서 그래서 그런 ABS에 투자한 글로벌 은행들이나 보험사나 자산운용사들이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 2,1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 부족과 평가 절하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려면 실제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런 유통시장을 만들면 이득이 있다라는 이제 증거를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뭐 실제로 제도적인 도입을 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ABS 유통시장 연구에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가치 평가를 받는데도 도움이 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사례들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이제 세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ABS 공개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개인들이 투자하는 주식 장내시장 같은 게 아니라 뭐 장외시장 같은 데서 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뭐 이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만, 투자자들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유통시장을 도입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감사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이걸 이제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그 소형 투자자들의 참여도를 실제로 키웠다는 실증적인 연구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이제 ABS라는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소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중국에서 신용등급이 부족한 수용사들이 ABS라는 것들을 발행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20% 정도의 그 가치 절상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이런 ABS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보여주셨던 것처럼 뭐 신원인증, 뭐 KYC라든지 계약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거라든지, 뭐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비용 처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구조나 컴플라이언스들을 이제 블록체인 형태로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MIT에서 연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에셋을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유통시장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점을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ABS 유통시장을 연구를 할 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연구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요즘 너무 복잡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아, 이렇게 ABS 유통시장을 구성을 하면 이제 앞에 말했던 세 가지 장점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연구들을 함으로써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진행된 연구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런 유통시장을 제도권으로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을 활용한 이제 실제 실증 연구들도 하나둘씩 최근에 뭐 23년도나 24년도 사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런 그 상품들을 유통시장에 블록체인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한국에 만약에 이런 ABS 유통시장이 도입되게 된다면, 뭐 이제 뭐 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 뭐 한국은행 같은 기존의 그런 금융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뭐 그런 크립토 거래소, 그리고 뭐 그런 기존의 뭐 이지스나 뭐 증권사 같은 곳들도 이제 시장에 참여하게 돼서 뭔가 시장이 구축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